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교재 118페이지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즉 생활법률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했던 거 잠깐 돌아가 봅니다.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꼼꼼히 잘 체크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차이 나는 부분이 문제에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진행을 했는데 민사특별법으로서 민법에서도 만나고 또 우리 단원에서도 만납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교재 115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115페이지 하단에 상단에 보시면 대항력이 있고, 항상 지난주에도 많이 강조했지만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대항력이 있어야만 이 법이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대항력의 조건이 뭡니까? 첫째, 건물을 인도받고 그 말을 이사하고, 2번, 전입신고를 하면 그 효력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전 0시라는 판례도 비교적 중요한데, 자, 그럼 이런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을이 있으면, 자, 이 사람이 팔면은 매도인이라 부를 건데, 지금은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계약을 하기를 보증금 1억에 2년간 살겠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일어나면 갑을 임대인, 건물 주인이라 부릅니다. 을을 임차인 이렇게 부르겠고,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일어났는데 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병이라는 자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습니다. 자, 매매를 하면 이 병을 보고 우리는 새로운 주인, 신소유자다 그럽니다. 자, 이 사람은 왜 아파트를 샀는가 하면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려고 샀는데 가보니까 임차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주인이 세입자 보고 나가세요, 그러면 임차인이 참 황당합니다. 새 살고 있는데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를 대항력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대항하는데 하니까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남은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 그를 대항력이라 합니다. 자, 그때 이 병을 보고 우리는 새로운 주인, 신소유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물건을 받은 자들이니까 양수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제3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 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은 양수인은 하면 새로운 주인이라는 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양수인은 누구? 임대인, 건물 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성계한 것으로 본다. 이를 뭐라 부른다? 대항력 그랬고, 대항력이 있어야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으니까 이 단원을 공부하신 분이 대항력을 설명을 잘 못하거나 틀리게 설명하면 안 배운 거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더라도 꽉 잡고 계셔야 되고, 물론 이제 입문 과정에서 한 번 듣고 다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수업을 해 나가면서 이제 스스로 익혀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이사와 전입신고가 있는데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참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항력을 갖춘 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교재 116페이지 상단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줄에 동그라미 1번 줄 꺼져 있습니까? 대항요건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의 밑줄을 닦아놓고 갖춘 임차인은 경공매 시 임차주택의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후순위의 동그라미. 그래서 우선변제 딱 들어오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그리고 후순위에 우선하는 권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117페이지 하단 이번에 4번에 보시면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를 다른 말로 최우선 변제다 그랬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라는 말은 누구보다도 먼저 주겠다, 그를 최우선 변제라는데 조건이 뭡니까? 하니까 4번에 1번 1.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동그라미 합니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합니다. 자,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니까 선순위냐
후순위를 따지지 않고 제일 먼저 해주겠다. 제일 먼저 해주니까 이를 뭐라 부른다? 최우선 변제다 그랬습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대항력을 갖춘 자가 소액 보증금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소액이 얼마일까요를 교재 한 장 넘기시면 118페이지 제일 상단 2016년 3월 30일이라는 표 찾으셨습니까? 상단의 밑에 쪽에 있는 표 3월 31일 옆에다가 현재 이렇게 적어놓고 현재 소액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서울특별시 얼마 1억 이하일 때 3,400까지 수도권 중 가밀권역은 얼마 8,000일 때 2,700 광역시 6,000일 때 2,000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일 때 1,700까지를 최우선 변제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 표도 가볍게 보시는데 이거 다 암기할 수는 없다 그죠? 그 대신에 서울 것은 무조건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에도 잘 들어옵니다. 서울은 얼마라고요? 1억 이하일 때 3,400까지를 최우선해 준다. 요거 하나는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 수업이 여기까지였다면 이제 다섯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역시 중요한 단원입니다. 거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갈로 열고 상가 임대차와 동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질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동일합니다. 자, 동일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왜 하는가 하면 주택임대차는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됐다 그랬죠. 상가임대차는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를 베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으니까 주택임대차를 꼼꼼히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정리하면 상가는 차이 나는 부분이 문제에 들어오는데 지금 보고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상가와 주택이 꼭 같다고요. 이거는 같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고 자 5번 제목을 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임차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목이 임차권을 등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물건이 등기되지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임차권 등기를 하되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독특한 내용인데 누가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등기가 일어나는 제도입니다. 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싶어서 일단 그림부터 전달하고 다시 법조문을 보면서 두 번 수업하도록 할 겁니다. 주목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주택입니다.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여기 집주인 갑이 을하고 임대차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살고 있었다고 칩시다. 자,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가 일어났는데 이제 드디어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어떻게 되죠? 을은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를 나가면 되겠죠. 그죠? 또 지방에 있는 을이 서울로 전출도 됐습니다. 그럼 직장도 옮겨졌으니까 보증금을 받고 가면 되는데 이 갑이 돈을 안 내줍니다. 보증금을. 왜 안 내줄까요? 그렇지. 돈이 없어서. 두 번째는 내주기 싫어서. 이런 놈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이 안 빠졌어. 그러니까 네가 세워놓고 가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방이 안 빠졌어. 등등의 이유로 자 돈을 안 돌려주면 여러분이 어리라면 난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직장은 발령 났고 이 사람 보증금은 내주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직장이 급하니까 일단 직장 따라서 이사부터 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사를 가는 순간 뭐가 깨진다? 대항력이 깨지죠. 이사와 전입신고가 깨집니다. 보편적으로 이사부터 갔다가 직장이 급하니까 직장에 근무하면서 다음 주 일요일 날 조용한 날 와서 갑을 만나서 삽을 들고 가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는 순간 뭐가 깨진다? 대항력이 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을은 자, 이 사람이 지금 돈을 안 내주는 것만 해도 문제가 생겼는데 가지고 있던 권리를 포기하고 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사도 못 가고 이런 난감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이 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등기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들어갑니다. 그때 뭐를 등기해 주겠습니까? 이사한 날짜와 전입신고한 날짜를 등기합니다. 즉 대항력을 인정해 주겠다 이 뜻이겠죠. 또 보증금은 얼마? 5천만 원. 확정일자 찍었으면 확정일자 찍은 날짜 등을 등기하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뭐는 인정해 주겠다? 대항력은 유지해 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미도 여러분은 익히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런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봅시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이시죠? 끝난 것에 동그라미 놓고 시험에 굉장히 자주 올라옵니다. 지금 임대차가 진행 중인데 나 서울로 발령 났으니까 등기하고 가겠어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종료, 끝이 나고 난 뒤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 할 수 있는 것. 지방법원은 자기가 서울로 전출됐으니까 서울에 있는 지방법원이 아니고 반드시 어딥니까?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이라는 위치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났는 그거 체크하시고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면 동그라미 2번 그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드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취득합니다.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이 을이 이 집에 살고 있을 때 전입신고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었겠죠. 그런데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등기로서 뭐를 인정해 준다? 대항력도 인정해 주고 확정일자도 찍은 걸로 봐줍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여기가 중요하죠. 별표 찍어놓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후에는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자 상실하더라도 줄 거 놓고 상실하더라도가 무슨 뜻이죠? 이사를 나가더라도 이 말이겠죠. 이사를 나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취지가 흘러갑니다. 하나 더 동그라미 3번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밑줄 긋습니다. 최우선 변제는 받을 권리가 없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을이 그래 보증금을 안 내주니까 법원에 명령을 신청해서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은 인정해 준다 그랬죠. 자, 이사를 갔으면 집은 비었잖아요. 이 빈 집에 누군가는 들어올 겁니다. 자, 누군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뭐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 최우선 변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들었었지만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먼저 해주는 게 최우선 변제죠. 자, 그러면 왜 그 뒤에 들어오는 자는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하니까 갑이 보증금을 못 내준 죄는 크지만 들어오는 족족 최우선을 다 인정해 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1번 국민은행 저당권자가 있다면 이 사람보다도 먼저 받는 게 최우선이잖아. 그죠? 그래서 들어오는 족족 최우선 다 받아줘 버리면 1번 국민은행 한 푼도 못 받는 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뒤에 들어오는 자는 뭐는 인정하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다른 것들은 다 인정해 준다 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겠죠. 여기에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왜 배우시는가 하면 시험에 나오니까 당연히 배우셔야 되지만 현장에서 중개업을 할 때 아파트 전세를 중개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등기부등본 떼봅니다. 왜? 이 집에는 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세입자한테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거기에 뭐가 돼 있더라?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경우가 보기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등기부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앞에 나간 사람이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갔습니다. 그걸 보고 알 수 있죠. 그죠?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신이 들어가면 뭐는 인정되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다를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고. 이런 걸 설명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살다가 만약에 보증금도 못 받고 보증금을 날린다든지 하면 누구로부터 손해? 개공사가 설명을 못 해줘서 손해를 받았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알고 살아야 된다고. 그죠? 자, 다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으면 앞에 나간 사람 뭐 못 받았다?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까 등기 신청하고 나갔죠. 뒤에 들어가는 자 뭐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밑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당연하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지문이기도 한데, 자, 을이 보증금을 못 받아서 법원에 신청하고 갑니다.
그때 신청 수수료라는 경비 등이 듭니다. 그 경비 누가 부담해야 된다? 임대인 갑이 부담해야 된다고. 왜? 자기 때문에 지금 못 받고 나가는 상황이잖아. 그죠? 당연히 이해해 놓으셔야 되고. 마지막 5번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확정일자 찍은 우선 변제권은 금융기관이 승계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승계를 함으로써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낮추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도 설명한 바 있죠.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5번은 자 이제 드디어 6번 큰 지문 또 중요합니다. 존속기간, 차임, 임차권의 승계입니다. 자 이런 주택임대차니까 주택에 들어가서 한번 세를 살면 몇 년은 무조건 살게 해주겠느냐. 우리는 이를 존속기간이라고 합니다. 제일 하단 동그라미 1번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2년의 동그라미. 그래서 주택은 무조건 2년은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또 다만 붙었습니다. 다만의 별표. 임차인은 그 임차인의 줄 닦고 놓고 그를 시험에서 임대인은 이렇게 들어오면 X 할 준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임차인은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문이 지금 흘러갑니다. 자, 지금 그 제일 밑에 줄을 해석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 세를 얻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 방 한 칸에 세를 살 수 있는데 6개월이 지나면 우리 아들이 제대를 하고 온다. 그러니까 당신이 6개월만 살려면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인 여러분이 알았어 하고 6개월만 계약을 해놓고는 들어가서 살다가 6개월 만에 비껴둬도 되지만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지금 그죠? 임차인은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자, 역으로 말해서 여러분이 집 주인이다. 세를 놓는 사람이면 저 세입자가 6개월만 살겠다고 들어오는 거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저 사람이 약속한 대로 6개월 만에 비껴주면 다행이지만 나는 2년을 주장하겠소. 이러면 유효하다 지금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제대한 아들은 어디서 자야 된다? 마당에서 자야 되는 수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하고 잔다는데 다 큰 놈이 엄마하고 자기는 뭘 엄마하고 자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제대하고 왔는데 방이 없다니까요. 왜?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하니까 이를 뭐라 부른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 적용된다. 소토리가 그리 갑니다. 임차인만이 2년 미만을 주장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가니까, 그죠?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커피 또 덜덜덜 떨면서 들고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커피 덜덜 들고 올 때 벌써 중요한 질문 하겠다는 게 딱 보이죠? 뭐라고 묻는가 하면 자기 일이겠죠. 우리가 작년에 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1년만 산다 해서 딱 특약에다가 1년 뒤에 반드시 꼭 비껴준다라고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특약에다가 1년 만에 반드시 꼭 지키겠다고 적어놓고 피를 뽑아가지고 혈수로 적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두 사람이 특약을 해서 1년 만에 비켜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지키시오. 이러면 어차피 집주인이 세입자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조문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는 조문이 딱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특약이 아니라 막 피를 뽑아서 혈수를 적어서 반드시 나간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얼마를 주장할 수 있다?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또 그런 이야기 안 하면 또 커피 덜덜덜 떨고 질문하러 옵니다. 진짜 우리 집은 1년만 세를 놓고 특약에다가 반드시 적었는데요. 적어서 비켜주면 다행이고 안 비켜주면 2년을 주장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를 강조하고 상단 동그라미 2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된 것으로 본다. 당연하죠. 보증금 덜 돌려받았으니까 아직까지 그 기간이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본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2년의 기간을 인정해 주는데 법정갱신이라는 단원이 들어옵니다. 갈로 열고 묵시적 갱신 그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법정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을 이야기하는데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자 임대인의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끝나기 줄 것입니다. 6월부터 1개월까지 줄 것고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끝났던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임차인이 이번에 나가죠. 임차인의 동그라미 끝나기 1개월 전 거기 줄 거 놓고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한 임대인, 임차인을 반대로 돌릴 거니까 지금 동그라미를 찍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 더 읽읍시다. 2번. 그때 법정 갱신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얼마로 본다? 2년으로 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2년의 동그라미. 다만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3번.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자, 그 부분을 그림으로 전달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무조건 얼마를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습니까? 2년은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때 건물주인,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세입자인, 임차인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서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집주인은 뭐라고요? 계속 있을랍니까? 나갈랍니까? 이렇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계속 있는다면 5천만 원 좀 더 올려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나는 나갈 거예요. 아니면 더 있을 거예요. 아니면 보증금을 얼마를 좀 깎아주세요. 등 서로 간에 의사표시에 통지를 해야 한다. 지금 그랬잖아. 그죠? 근데 두 사람이 다 말이 없습니다. 왜 말이 없을까요? 끝날 때다 가는데 왜 말이 없다? 입이 무거워서. 입이 무거워서 말없이 연장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둘 다 말이 없었다. 저절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그죠? 그때 보증금이나 월세도 똑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되는데 연장이 되었더라도 또 나왔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거를 시험에서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다면 틀려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데 주장을 하면서 당장 보증금 내주시오. 그러면 집주인도 좀 부담스럽다. 그죠? 그래서 그 효력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은 발생하는데 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다면 자기는 2달치 월세를 밀려놓고 이런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죠? 2기의 차임, 2달치 월세가 밀리면 이런 법정갱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했습니다. 기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3번 차임의 정감 청구권입니다. 여러분 제목에 줄 딱 꺼놓으시고 정감의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감이 무슨 뜻이죠? 정은 보증금을 좀 올려달라. 감은 좀 깎아달라를 서로가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감 청구권이라 그러는데 자 서로가 올리자 내리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상 정액은 누가 요구합니까? 집주인이 요구하겠죠. 이번에 끝나면 2천만 원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집주인이 정을 요구하지 세입자가 건방스럽게 이번 기간 끝나면 2천만 원 올립시다. 그러면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서로 간에 청구할 수 있지만 정은 집주인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은 좀 깎아달라는 누가 이야기하는 거다? 세입자가 깎아달라 그럴 수 있겠죠. 물론 집주인도 건방스럽게 내년부터 2천만 원 깎읍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로 간에 정감을 청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임대차 계약 기한 중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정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올리자 내리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정액의 경우에는 자 정액에 동그라미 놓고 별표 딱 찍습니다. 그것을 정액의 경우에는 그랬지 슬쩍 정감은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올리고자 할 때는 정액을 하고자 할 때는 2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다. 20분의 1을 우리는 5%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감자가 없잖아 봐요. 그러면 감액은 내려가는 건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내려가는 것은 얼마든지 내려가도 요구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정액을 하고자 할 때는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슬쩍 정감은 이렇게 들어가면 틀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목은 정감 청구권인데 정액은 2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면 깎아주는 것은 얼마든지 깎아줘도 욕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셋째 줄에 동그라미 2번 위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이제 판례입니다. 재계약을 하거나 재계약 앞에 1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앞에 1번 달아놓고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에 2번 답니다. 자, 그럼 1번, 2번의 경우에는 정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따라오니까 아주 시험에 잘 들어옵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그 읽었던 지문을 해석을 하면 자, 원래 주택임대차 얼마로 봐준다? 2년으로 인정해준다 그랬죠. 자, 2년으로 인정되는데 지금 올리고자 할 때는 20분의 1, 5%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한번 타고 가는데 그죠? 지하철에서 이제 앉아서 졸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분이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공인중개사 공부 2달쯤 하다가 탈락하신 분이에요. 그럼 뭘 보면 아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동생이 지금 광명에서 1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기간이 끝나니까 집주인이 5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 그런다. 여러분 지금 1억에 보증금 살고 있는데 5천만 원이면 1억 5천으로 올려달라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걱정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 중개사 공부 2달 하다가 탈락하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올리고자 할 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그래서 1억에 500만 원만 올려주면 된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환해지는 게 눈 감고 있어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달 만에 탈락했다는 이유는 아예 공부를 안 했으면 정액 이런 걸 몰랐을 거 아니라 그죠? 공부를 하긴 했는데 어디까지 했다? 딱 2달 하고 그만하다 보니까 이 20분의 1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를 모르고 있다고 지금. 그죠? 지금 번호 1, 2 달하셨죠? 첫 번째 재계약을 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합의 시에도 적용하지 않는다를 모르고 대답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동생이 광명에서 살고 있는데 기간이 끝나면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을 올려달라고 그래도 올려줄 능력 되면 사는 거고 안 되면 나가는 거지 5%만 올릴 수 있다고 알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것 20분의 1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판례라고 되어 있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 재계약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당연히 당사자 합의 시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5천만 원 더 올려주겠다는데 뭐 합의하겠다는데도 말할 이유는 없죠. 그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것 두 개 번호 1, 2 달았던 이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딱 2달 하고 탈락했는 사람들 된다 그랬죠. 그죠?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단어를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드디어 3번입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중 줄 것입니다. 낮은 비율로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때 연일할 밑줄 하나 긋고 니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비율 줄 거 놓습니다. 자, 이건 원래 여러분들한테 계산 문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라는 게 이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밖에 나가 보니까 지금 보증금 1억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증금 1억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별로 없더라. 그래서 보증금은 7천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월세로 좀 주시오. 이런 경우가 있다 없다? 아주 많습니다. 지금은 월세화 가는 추세죠. 자, 그러면 보증금은 7천으로 하고 나머지 3천에 대해서 월세를 바꾸는 것을 월차임의 전환이라 그래요. 그때 자기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고 법으로 연일할, 지금 연일할을 뭐라 그런다? 연 10%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에서 초과할 수는 없다. 낮은 금액으로 해라.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죠? 법이 이렇게 개정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들은 시험 예상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3천만 원에 대해서 월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자, 3천만 원에 대해서 연 10%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얼마다? 300이죠. 그러면 이게 연이니까 나누기 12를 해야 월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온다? 25만 원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금리 더하기 3.5%인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3개월마다 발표를 합니다. 그럼 3개월마다 기준금리를 발표하는데 여러분이 그거 외우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시험에서는 던져줄 거예요.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얼마일까요? 3개월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발표하는 날마다 저녁 7시 뉴스 되면 탁탁탁 들어옵니다.
17개월 동안 금리가 낮아지다가 이번에 0.05%를 올렸습니다. 이런 게 나온다고 석 달마다. 그래서 이번에는 0.05가 올려가지고 현재 1.5%가 기준금리입니다. 근데 그거는 발표해 줄 거니까 시험 칠 때는 기준금리는 몇 프로로 하자 주니까 주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계산하기 좋게 우리끼리는 2.5%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기준금리 더하기 3.5인데 기준금리를 얼마로 줬다? 2.5% 줬다. 그럼 2.5 더하기 3.5면 6%죠. 그러니까 3천만 원에 곱하기 연 6%다. 그러면 3천에 6%, 3, 68, 180만 원이죠. 나누기 12를 해야 월이 되잖아. 그죠? 12를 하면 이게 얼마가 된다? 1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낮은 금액,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3천만 원에 대해서 얼마를 받아라? 15만 원을 받아라.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월 차임의 전환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개념을 좀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험 치는 날까지 계속해서 훈련시킬 겁니다. 이제 오늘 좀 들으면 좀 낯설더라도. 자, 빠르게 수업이 진행되니까 어지러운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보증금 1억을 전부 월세로 주시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1억 곱하기 연 10% 하면 1,000만 원 나오겠죠? 거기다가 나누기 12 하면 월이 나오겠죠? 요 월에 나온 거 하고, 그 다음에 1억이니까 기준금리 더하기 3.5니까 1억에 대해서 곱하기 얼마? 6% 하면 1억에 대한 6%, 뭐 600만 원 나오겠죠? 나누기 12 하면 월이 되니까 그 숫자 중에서 낮은 것으로 해라.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낮은 것으로. 결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천천히 감을 잡아봅니다. 자, 그때 니은에 보시면 기준금리 더하기 3.5%라는 게 이번에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4번 드디어 주택임대차의 아주 독특한 내용, 임차권의 성계라는 단원으로 접어듭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성계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봅니다. 동그라미 했습니까? 자, 그리고 옆에다가 상가 임대차 X 적어놓습니다. 상가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항상 주택임대차와 상가는 비교해가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권의 성계라는 말은 상가에는 없습니다. 자, 그것도 그림으로 한번 보고 또 법 조문 봅시다. 지금 뭐라 했는가 하면 주택임차권에 대해서는 성계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계에다가 지금 동그라미 하셨는데, 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주택이 있습니다. 뭐 아파트라고 치고 건물 주인이 갑입니다. 세입자가 을입니다. 보증금 1억에 뭐 2년간 살겠다라고 두 사람이 계약을 했습니다. 갑을 뭐라 부른다? 임대인, 집주인, 을을 임차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고 살고 있던 을,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에 사망하는 수가 있다, 없다? 사망하는 수가 있겠죠. 왜 사망했을까요? 했잖아. 숨을 안 쉬니까 사망했겠죠. 또는 독침에 맞아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을 했다면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있다. 그럼 배우자가 보증금 1억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있죠. 보증금도 돌려받고 그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상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계약을 한 임차인 이얼씨기가 사망했다고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는 당신하고 계약한 건 아니잖아. 당장 나가시오. 이래 돼버리면 이얼씨기가 사망한 것만 해도 하늘이 무너질 판에 보증금도 못 받고 못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배우자가 성계하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상속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상속인이 있으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죽었거나 말았거나. 그죠? 자, 다시 지금 이열시기가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망했다. 자식이 보증금도 돌려받고 기간 동안 살 수 있겠죠.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상속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상속될 것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임차권을 성계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성계라는 말은 이렇게 가겠죠. 자, 임차인이 을이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다 이렇게 갑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동거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 작다? 많죠. 여러분이 지금 혼인신고하고 사니까 다 혼인신고한 것 같습니까?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혼인관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동거인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러면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사실상 혼인관계자는 호적상은 남남이죠. 그죠? 그런데 드디어 이열식이가 사망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너는 남이니까 보증금도 받지 말고 이 기간 동안 살 수도 없으니까 나가라. 이래 돼버리면 우리나라는 IS 비슷한 국가 됩니다. 완전히.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의 주거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성계한다라고 법을 만들어 놨다고요. 이거는 상속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성계라는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성계에다 동그라미 하셨어요. 그래야 두 사람이 세를 살면서 주거가 안정이 되잖아. 그죠? 만약에 한 사람, 계약한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럼 이 사람은 성계를 못한다면 두 사람이 살기 전에 누가 더 오래 살겠느냐 따져보고 살아야 돼. 만약에 오래 사는 사람 이름으로 계약 안 하면 돈도 날아가고 못 산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는 첫 번째,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성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있었다. 자식이 있었으면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상속이 돼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근데 자식이 있기는 있대.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따로 살고 있다면 2촌 이내의 혈족이 공동으로 성계한다. 이렇게 조문을 두 개를 줍니다. 자, 이때 2촌이라는 말은 좀 이따가 촌수 공부도 해보겠지만 형제간을 2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촌 이내의 혈족과, 그러니까 임차인을 기준으로 2촌이니까 형제잖아요. 그럼 자식으로 보면 이게 3촌이에요. 3촌이 공동으로 성계합니다. 세 번째 조문은 이런 성계를 포기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사실상 혼인관계자 1억을 포기할 일이 있다 없다? 포기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하면 이 을이 사망하기 전에 각 집주인에게 부채가 예를 들어서 3억이 있었다면 상속이나 성계는 권리만 받아가는 게 아니고 권리와 의무를 모두 성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채가 3억 있었다면 이 사실상 혼인관계자 오히려 얼마 내놔야 된다? 2억을 내놔야 해결된다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이거 성계받지 않겠다라고 1개월 내로 포기할 권리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어떻게 돌았을까요? 2개월 내로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올라오면 X 잡아낼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죠? 요게 조문이 3개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법조문 한번 볼까요? 임차권의 성계, 지금 했던 거.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여기 이 사람이죠. 우리말로 하면 을이 임차인이잖아. 그죠?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성계한다. 그게 첫 번째 조문입니다. 두 번째,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는, 이 말이잖아요. 상속인이 있는데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공동생활을 하면 상속시키면 끝난다 그랬잖아. 그죠? 하고 있지 아니한 때는 그 주택에서 하고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성계합니다. 마지막 조문 세 번째. 그때 임차인이 사망하고 몇 개월 내로? 1개월의 동그라미입니다. 1개월 내로 임대인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임차권은 성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할 권리도 있다. 동그라미 4번.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성계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여러분 당연하다시피 상속이나 성계는 권리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권리와 의무를 모두 성계한다. 그런 취지. 아주 그래서 독특한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조금 이따 공부해야 될 2교시 공부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원래 상가라는 게 뭐죠?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상가를 얻어서 영업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성계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촌수 공부합시다. 지금 2촌 이내 혈족이라는 말이 올라오기 때문에 촌수, 영촌이 여러분 누굴까요? 이때 여러분 촌 하는 게 한자글로 마디촌자입니다. 손가락 마디 하나를 마디촌자라고 불러요. 그 마디촌이라는 말은 가장 짧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총각을 다투는 시간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고3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아껴가면서 공부해야 된다. 총각을 아끼는 시간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촌이라는 말은 마디촌자인데 영촌이라는 말은 마디 한 개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가깝다는 말이다, 멀다는 말이다.
가깝고도 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촌관계를 뭐라 부른다? 부부를 영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부는 돌았으면 남이다 소리 들으셨죠? 마디 하나만큼의 연결도 안 돼 있다고. 그래서 돌았으면 남이기도 하지만 마디 하나만큼 연결도 안 됐으니까 얼마나 가깝냐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돌았으면 남이라는 말이 영촌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자, 이제는 마디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가 있습니다. 마디 한 개로 연결된 사이 일촌 누구죠? 부모, 자식 간에는 일촌 관계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가깝죠. 가장 짧은 걸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일촌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일촌입니다. 이촌은 누굽니까? 이촌은 형제 간을 이촌이라고 합니다. 형제는 마디 두 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그죠? 삼촌이 있습니다. 삼촌은 그죠? 아버지 형제의 자식하고, 아버지 형제하고는 삼촌간인데, 어머니 같으면 외삼촌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아버지 형제, 어머니 형제하고는 마디 세 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마디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사촌은 아버지 형제의 자식 사촌간이다. 들어보셨죠? 외갓집 같으면 외사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오촌 하면 아버지 아저씨의 어떻게 되면 오촌, 촌수가 이제 한씩 늘어납니다. 6촌, 7촌, 8촌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 민법은 8촌까지를 친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8촌이 넘으면 일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인사말 할 때 일가, 친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민법상 친족의 개념은 8촌까지를 인정해줘요. 요 8촌이 누가 되는가 하면 고조 할아버지 자손 밑에 전부 다 8촌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농경시대에는 고조 할아버지 밑에 8촌이 한 집에서 자란다 그런 말도 했었어요. 그때 농경시대에는 농사, 노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전부 모여서 살 때잖아. 그죠? 지금은 형제간에도 잘 같이 안 살죠. 전부 핵가족이다 이래 됐잖아. 그죠? 그래서 옛날에 대가족 제도에서는 8촌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 그래서 8촌도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한 집에서 같은 밥 먹고 자랐으니까. 지금은 아주 고리타분한 이야기죠. 사촌만 하더라도 지금 아버지 형제의 자식이 사촌인데 사촌하고 얼굴 안 보고 사는 사람도 많죠. 하나는 미국 있고 하나는 캐나다 있고 이러면 언제 볼 사이도 없죠. 사실. 그죠? 그래서 못 보는 형제보다 이웃에 있는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 그런 말도 하는 것도 그런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촌이라 그랬으니까 임차인으로 봐서 사망한 자의 이촌이면 자식으로서는 이게 삼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어릴 수 있다고 보고 사실상 혼인관계자와 공동으로 성계를 해라 라는 제도입니다. 이촌 하는 촌수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자, 이제 7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들어왔습니다. 별표 딱 찍어놓고 이게 원래 신설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1번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때 시, 도, 특별자치시도에서는 지자체 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중앙조정위원회를 둘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까 이게 또 주택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여러분 아파트 세함 줘봤습니까? 한 달쯤 있다가 보일러가 고장 났으니까 보일러를 고쳐주세요. 자, 그거 집 주인이 고쳐줘야 된다? 세입자가 고쳐야 된다?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물이 셉니다. 물이 새니까 벽지가 다 이렇게 버려졌다. 그럼 다시 도배해 주세요 라고 세입자가 해야 된다? 집주인이 해야 된다? 애매한 경우가 많겠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매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뭐가 도입되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원래 여름에 도입이 됐습니다. 신설됐습니다. 옆에다가 적어야 돼요. 상가는 X 딱 적어 놓으셔야 돼. 아직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신설됐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려가면 큰 2번 심의와 조정사항 해놓고 거기 1, 2, 3, 4, 5 이런 것들을 조정합니다. 거기 2번에 1번 내려오면 차임이나 보증금의 정감에 관한 사항, 임대차 기간에 관한 것, 3번 보증금과 임대주택의 반환에 관한 문제, 4번이 가장 많을 거예요. 임차주택을 유지, 수선, 관리에 대한 분쟁, 수도꼭지 누가 갈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심의 조정합니다. 이런 조정하는 것 1, 2, 3, 4, 5를 다 외울 수는 없고,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일 하단 3번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하여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밑줄 긋습니다. 5에서 30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은.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공단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 도 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합니다. 아마
법률관계나 사회, 경제, 문화, 금융의 전문가들로서 뭐를 구성한다? 위원들을 구성해서 이런 내용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라. 임차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마 조정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자, 마무리 8번 표준계약서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줄 끊으시고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데 다만 줄 것입니다.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 자,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 있는데 누가 표준계약서를 정한다? 법무부 장관이 정합니다. 근데 지금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법령 시간에 공부할 때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는 발톱에 작성해도 된다. 이런 거 배우실 수 있죠? 법정서식은 없다.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서 법 조문으로는 표준계약서를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약 2시간에 걸쳐서 주택임대차를 비교적 꼼꼼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 이걸 꼼꼼하게 하는가 하면 상가 임대차와 차이 나는 부분을 짚어가려고 꼼꼼하게 해봤죠. 또 상가 다시 들어갑니다.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